코로나와 유동성의 파도, 금융 신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오늘 TV조선의 2020년 글로벌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야기하게 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변화 속에서 특히 통화정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경제 그리고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동성 공급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동성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있을 때 그거를 다른 형태로 바꿔가려고 할 때 그때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쉽게 유동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돈이죠. 화폐. 왜냐하면 화폐 1,000원이 있는데 그 화폐 1,000원을 다른 돈 1,000원으로 바꿀 때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들의 경우에는 그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변화시키면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또는 가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으로 바꿔 타려고 할 때 그 주식의 가격을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팔고 현금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동성이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유동성이란 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란 말은 지금은 화폐 또는 돈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의 원래적인 의미는 자산에 따라서 유동성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고 추가적으로 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동성 공급은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공급된 돈 또는 유동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유동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supply 1, supply 2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물건을 이제 더 공급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급을 줄이려고 할 때 그때 보시면 여기 가격이 디맨드 커브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E1이라고 쓴 데 형성된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E2라고 쓴 데 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급을 줄이게 되면 E2에서 E1으로 또 공급을 늘리게 되면 E1에서 E2로 가격이 변화하게 되죠. 물론 가격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유동성이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볼까요? 지금 보여진 그림에서는 제가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어떻습니까? E1과 E2의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거든요. 수평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디맨드 커브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에서는 가격이 E1과 E2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는 디맨드 1 커브가 디맨드 2 커브로 바뀌면서 서플라이가 그대로 수평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격은 바뀌지 않죠.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할 때 가격이 바뀌지 않고 현상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하거나 다른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돈의 가격이 바뀌지 않는 거죠. 내가 1,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걸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들은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면서 가격이 변화하게 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서플라이나 디맨드, 수요나 공급이 모두 누워있죠. 이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유동성을 가지고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자산들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것이 화폐 내지는 통화,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동성의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유동성의 공급이 늘어났을 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일으키게 되고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유동성이란 화폐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격이냐 하면 이자율이라는 가격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의 가격을 변화하지 않고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선 갑자기 돈의 가격이 바뀌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돈의 가격은 1,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 1,000원짜리 지폐의 가격은 1,000원인 거죠. 지금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1,000원과 미래의 1,000원, 오늘의 1,000원과 내일의 1,000원은 다른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가치의 차이를 우리는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은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돈을 바꿔갈 수 있지만 오늘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는 그 돈의 가치들이 변화하게 되고 이걸 우리는 이자율의 변화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명목 이자율이 0%란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의 1,000원과 미래의 1,000원이 결국 같은 1,00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1,000원과 내일의 1,000원이 다른 1,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건 여기에 이자율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1,000원이 내일에 만약에 900원이라고 치면 아마도 한 10% 정도의 이자율이 작용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돈의 공급이 늘어났을 때, 화폐의 공급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앙은행,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화폐의 공급, 돈의 공급을 늘리고 있고요. 그 결과는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이자율이 0%에 가깝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보이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바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자율이 하락했고요. 그렇죠? 돈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머니 서플라이 1이라고 쓴 게 통화의 공급이고 머니 서플라이 1이 머니 서플라이 2가 되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제 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기업의 가치 또는 주식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회사에 유입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다. 즉,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있을 때, 그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 현금 흐름을 오늘의 가치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회사에 유입될 결국 그러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는 제가 자산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채와 자기 자본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면 이 기업이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또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파트로 나간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자본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가는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자기 자본으로 가게 되는 현금 흐름이 결국은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 그건 우리 흔히 주식의 가치 또는 자기 자본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자기 자본 쪽으로 얼마만큼의 현금이 오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고려한 이후 결국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분야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바로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한쪽은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한쪽에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쪽에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는 어떻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크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한쪽에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은 기업의 가치가 좀 작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두 회사 다 부채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얘를 가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자기 자본 쪽으로 가게 되는 현금 흐름은
지금 현금 흐름의 모양이 큰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자기 자본 쪽으로 가게 되는 현금 흐름이 크겠죠.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결국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온, 만약에 부채가 똑같다면 이 부채가 똑같은 이 두 회사를 봤을 때 자기 자본의 가치가 현금 흐름이 큰 회사 쪽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죠. 결국 부채가 변화하지 않았지만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 내지는 자기 자본의 가치, 주식의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자 했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 현금 흐름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회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금 흐름은요, 지금의 현금 흐름도 있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갖게 되는지를 표현한 거고요. 그 옆에 점선을 넘어서 표현한 거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흥미로운 게요. 이 두 회사를 보시면 위아래에 있는 회사가 모두 다 저는 현금 흐름이 동일한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높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이자율이 낮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환경이 되면 미래에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로 만들 때 할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이자율 환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작게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미래에서 오게 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로 만들 때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는 크게 됩니다. 제가 다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억이 있고요. 내일에도 1억이 있고 그 다음에도 1억이 있고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요. B라는 기업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한 10% 되는 환경이고요. 이 회사가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자율 10% 하에서 이 기업의 가치는 만약에 망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선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회사가 이자율이 5% 환경이라고 하면 똑같은 현금 흐름을 매해 1억씩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억이 돼버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자율이 낮을수록 지금의 가치로 만들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요.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현금 흐름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낮은 환경이 되면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것처럼 나타날 수 있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부채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주식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아주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시중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고 주식으로만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보다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이자율 환경이 낮은 환경, 바로 이 이자율 환경이 낮은 환경이 유동성 공급이 높은 환경이고요.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상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자율 환경이 변화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이자율,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연결하는 명목 이자율이 변화하면서 마치 똑같은 실질 경제 상황에서의 변화가 없더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오면서 여러 나라의 통화당국들이 돈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돈을 푸는 작업들은 결국은 명목상의 가치들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이 돈이 흘러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명목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유동성 공급이 증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머니 서플라이 1이라고 쓴 커브에서 머니 서플라이 2라고 쓴 커브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명목 이자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머니 디맨드, 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이 그런 환경이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목 이자율을 하락시켰습니다. 왜 명목 이자율을 하락시키는가? 경제학자들은 이것들을 총수요 정책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부진할 때 이자율을 떨어뜨리고요. 또 물가를 약간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고요.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우리는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 강연의 제목으로 유동성의 파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유동성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고 새로운 실물 경기에 변화를 주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자율을 왜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이자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자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흔히 조금 더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조금 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저축을 하기보다는 지금 소비를 하고 싶은 저희들 용어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축을 해봤자 이자를 얼마 못 받으니까 지금 그냥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이자율,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이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이긴 하는데 명목 이자율이 아니고요. 사실은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명목 이자율과 실물경제, 소비나 투자 같은 건 다 실물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바로 이 실물경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 이자율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썼는데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떻게 실물경제 상황은 이런데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은 막 오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각각에 작용하는 이 이자율 개념이 서로 다른 이자율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주요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질 경제에서 중요한 실물 경제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이자율이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실물 경제에서 작용하는 데는 실질 이자율이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슬라이드에는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실질 이자율, 그리고 기업의 장기 수익성 전망.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나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를 오히려 줄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 함수는 실질 이자율과 기업의 장기 수익성 전망.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아마도 가장 크게 역할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 이자율과 기업의 장기 수익성 전망이 함께 작용하면서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도 비슷합니다. 소비도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의 차이를 연결하는 걸 우리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이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로서 실질 이자율을 얘기를 했고요. 또 금융시장에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명목 이자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은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식이 있고요. 이걸 경제학자들은 피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또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 상승할지를 기대하는 값, 이거를 더한 걸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되게 돈의 공급을 늘리고 통화량을 늘리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명목 이자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뭘 낮추기 위한 거냐 하면 실질 이자율을 낮춰서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명목 이자율만 낮아지고 실질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소비나 투자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이 기대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명목 이자율을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낮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피셔 방정식에 의하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건데, 만약 이 기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명목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실질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여기 기대 물가 상승률이라고 제가 쓴 이 변수가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목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실질 이자율이 실제로는 낮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경제에,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만약에 기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지 않겠죠. 양변에서 명목 이자율은 하락했고 기대 물가 상승률은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그대로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명목 이자율은 낮췄지만 실질 이자율은 변화하지 않고요.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다만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러한 현상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떨어진 거죠. 명목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평가가 됩니다. 또는 명목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 또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있는 자산의 가격들은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때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가 떨어지거나 기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나타나는 환경이 됩니다. 바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가격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물가가 안 올랐거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일까요? 한번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물가 상승률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불리는 물가 상승률 자료가 있는데요. 이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그 지표를 2019년 1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Q, 2Q, 3Q, 4Q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1929년 1사분기에는 마이너스 0.5%로 나타나고 있죠. 2사분기에는 마이너스 0.7%. 3, 4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4, 3분기에는 마이너스 0.9%,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입니다. 자,
한 나라 경제의 GDP라는 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진 현상이 2019년에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환경에서 통화 공급을 해줬는데 이런 통화 공급을 해준 부분들이 실제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나 투자를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시장으로 가면서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가격만 올리게 되면 실제로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제가 피셔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괴리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CPI라고 써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뜻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0%대를 작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옆에는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대이거나 마이너스 %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디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거나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운 경제 환경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들만 변화하는 환경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환경이 바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COVID-19,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바로 이런 환경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의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지 또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를 더욱 증가시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되면 실물 경제는 크게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유동성에 의해서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들은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명목 이자율은 하락하지만 디플레이션 하에서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지 않았고요. 여기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악화가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물가도 상승하지 않고 경제도 회복되지 않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는 계속 유지되는 현상들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이 유동성의 파도 가운데,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는 파도 가운데 실물 경기의 침체는 지속되지만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그림을 다이내믹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쓰여져 있죠. 이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보다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을 가진 신규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계속 전체적인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새로 이 자산의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굳이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현금의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자율 환경이 변화하면서 변화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러한 이자율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자산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자산의 가격이 P1이지만 앞으로 P2에 사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자산의 가격이 실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자, 이 P2라는 가격에 또 자산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산 것도 괜찮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P3라는 가격에 이걸 사줄 만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면 P3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 현금의 흐름의 현재 가치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격이 이렇게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진짜로 이자율 환경 하에서 변화한 것. 물론 그것도 이자율이 변화하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서 괴리된 가격군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시장 가치와 괴리된 가격이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가던 가격은 누가 있어야 했냐 하면 아까 제가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됐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죠. 유동성의 파도가 와서 이 유동성의 파도가 실질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개선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 투자자의 유입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금융자산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러한 가격의 변화, 이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수준으로 다시 떨어져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시점은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중단되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하면 괴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실제로 실물 경제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있고요. 이것이 시장 가격하고 괴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괴리도가 클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사실은 시장 가격보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현금의 흐름의 현재 가치가 오히려 높고 시장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동성 공급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투자를 못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공급받은 유동성에 의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최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용대출에 기반한 투자자들 같은 분들입니다. 신용대출에 기반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유동성 공급을 받은 것으로 대출을 받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바로 이 괴리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신용대출에 기반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는지 경제 전체로 이러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 현금 흐름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한번 돈을 넣어놓고 미래 현금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투자 자금을 이동시키지 않는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의 투자자들은 단기 자금을 돌리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외국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성격을 갖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해외 투자자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기관 투자자, 우리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도 장기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에 민감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시중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괴리된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유의해야 된다는 신호인 것이고요. 반면에 미래 현금 흐름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그 괴리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보다 오히려 시장 가격이 좀 낮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회사는 지금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가치가 있는 주식인데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이 시중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괴리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코로나19에 의해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크게 회복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유동성 공급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은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괴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만약에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자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나기 전에 실물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괴리도가 줄어든다면 큰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괴리도를 회복시켜 나가겠지만 만약에 실물 경제의 회복과 이 괴리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온다면 실제로는 이 괴리도가 금융시장에 매우 강력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정책 당국은 정책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요.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현금 흐름에 민감한 투자자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에 민감한 신용에 기반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인지를 항상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주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